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춘천 시내버스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시내와 읍면 노선이 분리됐고요. 청춘 노선도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50여 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버스 개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주신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태스크포스의 박준수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쉽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 환경운동연합 김은지 자연생태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춘천시가 50여 년 만에 시내버스의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진행했던 연구 용역과 주민 간담회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달 23일 이 시내버스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시내와 읍면 노선이 분리가 됐고요. 또 택시업계에 반발이 있었던 청춘 노선도 운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TF의 박준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그냥 예. 맡은 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시내버스 개편안이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변동 없이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확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편 운영 목표일은 9월 23일로 잡고 있는데요. 네. 풍성한 한가위가 지나고 일주일 더 준비해서 오는 월요일입니다. 다만 마을버스 30대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늦어도 9월 초에는 도착해야 하는데 현대자동차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서 네. 다소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목표일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일은 9월 23일이요. 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내 노선과 또 읍면 노선의 분리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현재 읍면 노선은 시내를 훑고 읍면으로 갑니다. 시내 구간에서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이 많고요. 장거리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적자가 커서 재정 지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편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내 노선과 읍면 노선을 분리하는데요. 시내 노선은 시내만, 읍면 노선은 읍면과 중앙시장을 왕복합니다. 읍면 지역은 인구가 적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버스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네. 수요에 맞게 버스의 몸집을 줄여서 25인승 마을버스로 운행하고요. 몸집이 줄어든 만큼 마을 곳곳을 더 누비게 했습니다. 15군데를 더 다니고요. 네.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을 노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간선과 지선의 환승 시스템 역시 핵심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로 시민들이 가려고 하는 모든 경우의 수와 배차 간격을 맞춰주려면 아마 천문학적인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가능하지 싶은데요. 예. 지방정부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개편에는 기본적으로 각 읍면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시내 중심부로 연결하는 지선이 있고요. 시내 큰 도로 위주로 순환하거나 왕복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대형마트, 종합병원, 학원가 등을 자주 다니는 간선이 있습니다. 네. 시내 중심부로 가려면 어디서나 지선만 타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주요 지점들을 가고 싶다면 시내 환승센터에서 얼마 기다리지 않고 오는 간선을 타면 됩니다. 네. 간선은 많이 기다려야 10분 내면 오게 배차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 노선들의 변화로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가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걸까? 네, 버스 개편팀에서 40여 차례 넘는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요. 네. 읍면동,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5,000명의 설문조사도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이 버스에 가장 바라는 점이 역시 배차 간격 축소였습니다. 네. 배차 간격이 좋아지려면 노선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은 노선 수가 많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았는데요. 노선을 단순화하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야 노선마다 버스 대수를 늘릴 수 있고 배차 간격이 좋아지죠. 네. 시내에서 89개 노선을 18개 노선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차 간격을 좋아지게 할 수 있었고요. 시내 운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노선의 배차 간격이 33분에서 17분으로 당겨집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는 더 자주 다니게 할 생각입니다.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도 이제는 버스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좀 네네. 변화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쟁점이었던 부분이 택시업계에 반발이 있었던 청춘 노선입니다. 결국은 운행을 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걸까요? 네,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수지요. 강원대학교를 통과하는 청춘 노선을 놓고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네. 개인들도 오해가 생기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풀리듯이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강원대학교, 택시업계, 시정부가 세 차례 만나서 서로의 간격을 좁혀갔고요. 네. 택시업계에서 학생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 시정부에서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청춘 노선은 춘천역, 한림대, 강원대, 남추천역, 시외버스터미널을 왕복하고요. 16분당 한 대가 다니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없는 방학 때는 배차 간격에 여유를 주고 다른 곳을 더 다니게 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주요 대학들을 이제 왕복하게 되는 건데 학교 안도 통과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림대는 아니고요. 강원대학교는 이제 학교 안을 통과합니다. 학생들이 바라던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네요. 네, 그거는 한 총학생에서 한 20년 공약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혹시 이게 이제 23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의견으로 들어서 이제 반영한 것과 실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계획들도 다 마련이 되어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아마 개편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좀 종합해서 바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수정을 하고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모아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 시간에 1인 자차족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교통체증이 대단했는데요. 이 개편안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좀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시민들 또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느 도시나 해마다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죠. 많은 차들로 교통 체증이 심해지니 더 넓은 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버스를 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도 버스가 탈만해야겠죠. 네. 이번 개편은 비록 자가용만큼 편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여전히 개편을 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TV와 신문에 광고를 하고요. 개편 노선도를 집집마다 나눠줄 생각입니다. 버스와 승강장에도 안내를 하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 버스 안내도가 이제 정류장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네네. 길을 찾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뭐 요즘은 어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플도 버스 도착 시간이나 네. 이런 배차 간격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가 된다면 네. 버스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지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은 그 버스가 가는 뭐 이렇게 정류장 그리고 지역을 안내를 하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서 네.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디자인을 좀 넣어서 그림으로 보시고 또 정류장도 볼 수 있게 아마 보시게 되면은 이해하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좀 바꿀 생각입니다. 네. 아마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좀 좋은 의견들 긍정적으로 주시면 또 그런 것들 반영하셔서 네네. 더 춘천 시내 그 버스 개편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23일 계획대로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끝으로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우려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TF의 박준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하루 2만 마리의 새들이 충돌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웬 충돌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조류는 유리창을 빈 공간으로 인식해서 건물에 충돌한다고 합니다. 이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조 환경운동연합의 김은지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공항 근처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일반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지는 몰랐어요. 야생조류가 공항에서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행기의 속도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고요. 네. 또 비행기를 피하지 못해서 부딪히거나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말씀드리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경우에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양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유리창이나 또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많이 보이는 투명 방음벽에서 나타나는 문제고요. 예. 새가 유리로 된 구조물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리로 인식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의심 없이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또 반사되어서 보이는 풍경을 보고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사람들도 깨끗한 유리의 경우에 유리라고 인식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 네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투명 방음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방음벽 주변의 주택이 경관이 피해를 받는다. 투명으로 된 방음벽이 필요하다. 이래서 많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건물의 경우에도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통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투명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나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좀 세워지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지역별로 통계상으로도 어떤 집계가 된 것이 있을까요?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통계라는 게 나오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나와 있는 통계 수치, 몇만 마리가 죽고 있다, 매년 800만 마리가 죽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외국에서 연구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해서 나온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국내 현황 자료가 취합이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국내 지금 조류 충돌 현황 자료를 만드는 이유에는 사실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현황 자료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관련된 법을 바꾼다던가 하는 게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예산을 만들어서 저감하는 방안을 넣는다던가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하고 많이 접해 있고요. 또 철새의 이동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조류 죽음과 관련돼서는 자료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자료가 없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모니터링을 조금씩 해주시고 계신데 강원도는 유난히 그 샘플이 좀 적기도 합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관련 현황 자료나 관련 법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유리로 된 건물을 할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곳들이 일부 있고요. 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 조류 충돌이 매해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조류 충돌 현황 자료, 그러니까 야생 조류들이 충돌하는 사고 지역을 지도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 같아요. 모니터단은 그 자료를 만드는 활동단을 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활동에 참여하면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원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야생조류 충돌과 관련된 교육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조류 충돌 사례를 모으고 있는 그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네. 국립생태원에 있는 김용준 박사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요. 스마트폰 어플에도 있고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이름이 네이처링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예. 여기에 가면요. 야생 조류 충돌과 관련된 미션이 있고요. 예. 여기에 사례를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올리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올리면서 장소랑 시간, 그리고 조류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물론 조류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냥 올리시면 아시는 분들이 이 새는 무엇입니다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는요, 지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새가 어떤 곳에서 충돌이 되었는지 부분들을 쭉 확인할 수 있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앞에서 투명 방음벽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되게 재밌는 게요. 투명 방음벽을 따라서 현황 지도에 쭉 그린 것처럼 마크가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명 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모니터더 활동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나요? 저희는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사실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니터단이라고 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시에 전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충남 서산에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 한 분이 집 주변에 있는 투명 방음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고요. 예. 지금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 방음벽에다가 저감 방안을 실시했고, 네. 그거를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실제로 저감 방안을 적용했을 때 조류 충돌이 얼마나 적어지는지,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감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새가 이게 날개를 쭉 폈을 때, 작은 새가 날개를 쭉 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크기가 세로로 5cm, 가로로 10cm 크기는 새가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으면 새가 지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날아가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5 곱하기 1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로 10, 가로에 10의 세로로 5, 가로에 10의 크기로 이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스티커나 우리 창문에 내리는 발 아니면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점 찍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선으로 그어야지 이게 망처럼 보여야 안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조류의 경우에는 점으로만 찍어도 이걸 벽으로 인식을 해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가 상용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커가 붙였을 때 오래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어서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실정이고요. 네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가 있잖아요. 예. 그 매 모양의 선적 스티커라고 하는 그 스티커인데요.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유리가 막혀 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라고는 인식할 수 있지만 예. 선적이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불투명 스티커나 아니면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 이제 해서 유리에다가 점을 5 곱하기 10의 크기로 점을 찍어주시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도 쉽게 가정에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의외로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점으로 찍었을 때는 가까이에서 보면 실제로 점이 다닥다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그냥 유리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관상에는 저해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한 거죠. 자, 원주에서 이 모니터더 활동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좀 이런 현황 자료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환경운동연합의 김은지 자연생태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입니다.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법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과 함께 담뱃갑을 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봐요. 그렇죠. 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러시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됩니다.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주로 어떤 상황들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먼저 공무집행 방해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요,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경찰관이라든가 공무원의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잘못 대응했다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정이 되면은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우리 실무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다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요, 주로 뭐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많이 선고되는데요. 네. 다만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든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이 되려면 정말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하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우선 공무원이 지금 현재 네.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직무를 집행하기 전이라도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을까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현재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아직 집행에 착수하기 직전에 준비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직무 집행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직무 집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직무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일시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무 집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이 되려면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좀 적법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긴급 체포라든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 아시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헌법과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 구속 당시 피의자에게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요,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체포 또는 긴급 구속을 하게 되면요, 불법 체포에 해당이 되고 이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라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장 많은 사례가 아무래도 술에 취해 소동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경찰관이 출동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나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그 한 여성이요, 갑자기 그 혈압계를 집어던지고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해당 구급대원은 손으로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피할 곳도 없는 그 구급차 안에서 무방비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보다는 형이 좀 더 무거운 소방활동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112나 119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요. 네. 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을 유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받은 사례나 판례 알려주실까요? 실제 판례 사안인데요. 다른 사람의 그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줘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판례 사안으로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요.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했다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